잠깐 쉬었어요.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 자녀 이익이랑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자녀 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녀 이익은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투자 중심점의 이익에서 투자액으로부터 벌어들어가는 최소한의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거기 이제 표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녀 이익은 이익 마이너스 투자액으로부터 벌어들어가는 최소한의 이익을 말한다. 다시 풀어쓰게 되면은 이익 마이너스 투자액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로 구하게 된다. 최저필수 수익률은요,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내용을 살펴보시면 최저필수 수익률은 투자액으로부터 벌어들어가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이익으로 성과 평가할 경우 이때 투자 중심점 경영제 의사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신규 투자안의 자녀 이익이 0보다 크게 되면 이 투자안은 채택하게 된다. 반면에 신규 투자안의 자녀 이익이 0보다 작게 되면은 이 투자안은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이죠. 4페이지 보시면 문제 2번인데 문제 2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죠? 1번 문제 각 사업부의 자녀 이익을 계산하고 자녀 이익에 의해서 두 사업부 간의 상대적 성과 순위를 결정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제 자녀 이익은 이익 마이너스 평균 투자액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A 사업부와 B 사업부별로 자녀 이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A 사업부를 계산하게 되면요, A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죠? 이것은 이제 문제 1번이죠. 아까 문제 1번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1번 보니까 영업이익이 1,600만 원 나 있죠. $1,600만 원 마이너스 평균 투자액 보니까 얼마죠? 네, 8천만 원. 여기에서 이제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가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A 사업부의 자녀 이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가 나오죠? 어, 8천만 원 곱하기 15% 해주게 되면은 1,20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1,600만 원에서 1,200만 빼주게 되면 40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A 사업부의 자녀 이익은 4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B 사업부. B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얼마죠? 네, 60만 원. 6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평균 투자액은 네, 200만 원.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 나와 있죠.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5% 해주게 되면 3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6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게 되면은 자녀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자녀 이익은 30만 원.
그러면 A 사업부의 잔여 이익은 400만 원, 그 다음에 B 사업부의 잔여 이익은 3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 성과 순위를 정하게 되면 A 사업부가 400만 원이고 B 사업부가 30만 원이니까 우선순위는 A 사업부 먼저 해줘야 되겠죠. A 사업부가 1순위, 그 다음에 B 사업부가 2순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업부가 있겠죠. 여러 사업부 중에서 제 1순위는 A 사업부 먼저 채택하고 B 사업부는 2순위로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B 사업부는 평균 투자액이 50만 원이고 연간 영업이익은 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주식회사 안양은 잔여 이익으로 각 사업부를 성과평가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안양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이다. 이때 B 사업부의 투자 후 잔여 이익을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B 사업부 경영자는 신규 투자안을 채택하는가. 세 번째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신규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것을 의사결정해야 되겠죠. 다음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B 사업부의 투자 전 영업이익은 얼마였죠? 투자 전 영업이익은 6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 평균 투자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구하게 되면은 평균 투자액은 200만 원. 200만 원 곱하기 15% 해주게 되면은 30만 원 나오게 되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6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게 되면 투자 전 잔여 이익은 3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하는 영업이익이 10만 원 나와 있죠. 10만 원. 그 다음에 평균 투자액 곱하기 15% 해주게 되면은 평균 투자액이 50만 원 나있죠. 50만 원 곱하기 15%.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신규 투자안의 투자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을 빼준 값이 되겠죠. 그렇게 빼주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75,000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75,000원 빼주게 되면은 신규 투자안의 잔여 이익은 25,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영업이익은 투자 전 60만 원에서 신규 투자 10만 원 더해주게 되면 7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평균 투자액 곱하기 15% 해준 거. 이것도 투자 전은 3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투자는 75,000원. 이것을 더해줘요. 더해주게 되면은 30만
37만 5천 원 나오게 되죠. 그러면 투자 후에 잔여 이익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2만 5천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잔여이익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 잔여이익은 30만 원인데 투자 후 잔여이익은 32만 5천 원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투자는 채택하게 되겠죠. 채택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는 투자 전 잔여이익은 30만 원인데 투자 후 잔여이익은 32만 5천 원 나오게 되죠. 그러면 투자 전보다 투자 후 잔여이익이 증가하게 된 거죠. 증가하게 됐으니까 이 투자는 채택한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이 있죠. 이 투자는 채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신규 투자안의 잔여이익이 있죠. 신규 투자안의 잔여이익은 2만 5천 원 나와 있죠. 2만 5천 원이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이 투자는 채택한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잔여이익 같은 경우는요, 투자 전 30만 원에서 신규 투자한 잔여이익 2만 5천 원을 더해주게 되죠. 더해줘서 투자 후 잔여이익이 3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해서 구하는 것이 가치 가산성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잔여이익을 3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더해줘서 32만 5천 원 나오는 것을 가치 가산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가치 가산성 원리는 투자 후 잔여이익은 투자 전 잔여이익 플러스 신규 투자안의 잔여이익을 구한다. 이것을 가치 가산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3번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신규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신규 투자안의 투자 수익률은 20%인데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투자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회사 전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신규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자녀 이익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안도 채택하고, 그러니까 비사업부의 신규 투자안도 채택하고 회사 전체 투자안도 채택하게 되니까 아까 준최적화였죠.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녀 이익의 유용성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 이익의 유용성으로서 준최적화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3번 회사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신규 투자안도 채택하게 된다. 결국 이제 네 번째 목표 이지성이 일치하게 되겠죠. 목표 일치성을 유도하게 되니까 이것은 준최적화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아까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목표 일치성이 문제에 발생을 했는데 자녀 이익을 채택하게 되면 자녀 이익으로 신규 투자를 채택하게 되면은 목표 일치성이 유도되니까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준최적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자녀 이익을 채택하게 되면은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부가가치 나오죠. 경제적 부가가치 보도록 할게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2부 A가 되겠죠. 2부 A.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는요. 기업의 가치는 회계상 이익이 아닌 미래의 현금을 의해서 결정되므로 성과평가를 위한 측정치도 현금 흐름을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되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며 경제적 부가가치,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 현재 기업 가치 또는 주주 가치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본의 기업 가치가 된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내용에 체크해 두세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본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은요, 제일 처음에 영업이익이 있죠. 영업이익이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세금을 차감하게 되겠죠. 첫 번째 세금을 차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채가 있겠죠. 부채가 있으면 이자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을 차감해주게 돼요. 타인 자본 비용을 차감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주식 부분을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을 차감해준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주고 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 빼줘야 될 것은 자기 자본 비용을 빼준다. 이것이 경제적 부가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잘 정리해 두세요. 두 번째는 체크해 두세요. 두 번째 영업이익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 마이너스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한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반드시 이것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세후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 이것이 세후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차감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투하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곱하기 투하자본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의 계산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요. 첫 번째 보시면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죠. 세후 영업이익은 아까 영업이익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로 계산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내용을 보시면 기업 본래 활동인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후에 이익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하자본이 나오죠. 투하자본은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조달한 자본 중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나오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요, 영업활동을 위하여 조달한 자본을 말한다. 즉, 투하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서 타인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비용을 포함한 총 자본 비용을 말한다. 세 가지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세후 영업이익,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하 자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2부 A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식이 나와 있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식,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타인 자본 비용 곱하기 타인 자본 마이너스 나누기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본 비용 곱하기 자기 자본 마이너스 나누기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을 구하게 된다. 이 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칠판에 있는 거 지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 시간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재무상태표의 구성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차변, 차변 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게 되죠. 자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부채가 있는데 부채도 1년 기준에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차변 쪽에는 유동자산 플러스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의 대변 쪽에는 유동부채 플러스 비유동부채 플러스 자본은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에 보시면 투하 자본이 나오죠. 투하 자본. 투하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 비유동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투하 자본은 비유동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 그래서 대변 쪽만 보시면 투하 자본은 비유동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플러스 비유동자산 이렇게 더한 것을 총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줘요. 유동부채를 빼주게 되면 그것이 투하 자본이 되겠죠. 총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도 투하 자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이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요만큼 있죠. 그러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 이것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죠.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이 되는 거예요.
결국 투하 자본은요 순운전 자본 플러스 비유동 자산을 더한 값이랑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대변 쪽에는 비유동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을 구한 것이 투하 자본이 되는 것이고 차변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순운전 자본 플러스 비유동 자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순운전 자본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값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투하 자본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표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 통해서 이러한 자료 통해서 투하 자본을 구하는 이러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인천의 남부사업부와 중부사업부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료의 일부이다. 남부사업부, 그 다음에 중부사업부의 자료가 나와 있죠. 처음에 이제 총자산, 총자산의 경우 남부사업부는 총자산이 200만 원, 그 다음에 중부사업부는 1000만 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남부사업부는 50만 원, 그 다음에 중부사업부는 3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전 영업이익은 남부사업부는 25만 원, 중부사업부는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주식회사 인천의 가중평균 자본비용 계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이 40% 나와 있죠. 법인세율 40%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안에 보시면 이제 장기 부채, 자기 자본값이 나와 있죠. 장기 부채의 경우에 시장 가치는 7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시장 가치가 700만 원. 장부 가치 값도 나와 있죠. 장부 가치는 장기 부채의 경우 7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는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보니까 장기 부채는 10%,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14% 이렇게 나와 있죠. 14%. 이때 남부 사업부와 중부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치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부가치도 구해야 되겠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요, 타인 자본 비용 곱하기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타인 자본 파트가 되겠죠. 부채 부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곱하기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 이것이 자기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가중평균의 자본 비용을 보시면 표 보세요. 표 보시면 이자율이 장기 부채의 경우 10% 나와 있죠. 10% 곱하기 타인 자본은 700만 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은 700만 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여기서 시장 가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시장 가치를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이 700만 원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자기 자본도 시장 가치로 본다. 이때 타인 자본은 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은 14% 나와 있죠. 14% 곱하기 타인 자본 7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700만 원. 이거분의 자기 자본 7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푸시게 되면 이 값은 틀린 값이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타인 자본 구할 때는 법인세율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법인세율 적용해 주게 되니까 10% 곱하기 1 마이너스 아까 법인세율이 몇 %였죠? 40%.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 되겠죠. 타인 자본 비용 구할 때는 1-40%를 반드시 고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몇 % 나오죠? 네, 10% 나오게 되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0%. 이것이 이제 1단계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경제적 부가가치 구해줘야 되겠죠. 경제적 부가가치는요,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투하 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게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남부 사업부 같은 경우 남부 사업부의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줘야 되겠죠.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전 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세전 영업이익이 남부 사업부는 25만 원 있죠. 맨 위에 자료 보시면 세전 영업이익이 25만 원. 25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40% 이것이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투하 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줘야 되겠죠. 투하 자본은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자료 보시면 총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총 자산 값을 구하게 되면 남부 사업부는 200만 원 나와 있죠. 200만 원 마이너스 유동 부채를 빼주게 되면 유동 부채가 50만 원. 여기에서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0% 나와 있죠.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되면 남부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빵이 나오게 되죠. 0. 그래서 남부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구 사업부 보도록 할게요. 중구 사업부는 세전 영업이익이 얼마죠? 네, 200만 원 나와 있죠. 2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를 해주게 되니까 법인세율은 40%. 1 마이너스 4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구 사업부의 총 자산값, 총 자산은 1000만 원. 여기에서 이제 유동 부채는 300만 원. 여기서 곱하기 10% 해줘야 되겠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0%.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중구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게 되죠? 네, 50만 원 나오게 되죠. 50만 원.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하게 되면 남부 사업부는 0, 그 다음에 중부 사업부는 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투자 순위 시점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투자 순위 시점의 성과 평가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성과 평가하게 된다.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여이익, 세 번째는 경제적 부가가치로 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했죠. 오늘 수업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